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일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공사 현장 단속을 벌여서 470여 명이 체포돼 구금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은 조만간 석방돼서 이르면 오는 10일 전세기편으로 귀국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석방 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번 구금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경제 협력을 강화하던 한미 관계에 미칠 여파는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우리 근로자들이 사흘 만에 풀려나면서 사태는 일단 봉합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간 30기가와트시 전기차 30만 대 분량을 목표로 한 공장은 막바지 공정 단계지만 이번 사태로 가동 일정과 협력사 납품 모두 지연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구금된 인력들이 이제 전문 인력이거든요. 이들이 미국 현지 인력에게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문 인력이 좀 상주할 수 있게끔 하는 보장된 비자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계는 정부의 신속 대응에 감사하면서도 재발 방지책과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근로자 체포 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흘 만에 석방 교섭이 타결된 데 대해서 경제계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향후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미 정상회담 최대 성과로 꼽히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업무 숙련도가 중요한 조선업 특성상 현지 인력만으로 도크를 운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을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네, 이번 사태는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과 비자 발급 문제가 충돌하는 모순적 상황 속에서 촉발됐습니다. 게다가 미국 이민당국이 대규모 이민자 단속을 재차 시사해 우리 기업들의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공장이 있는 다른 우리 기업들도 현지 사업장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정식 취업 비자 발급이 어려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우회 비자를 활용했는데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인 이런 일은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최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공장을 가동 중인 SK온도 출장 예정 직원의 비자를 점검하는 등 긴급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삼성 SDI, 효성중공업도 현지 인력의 비자 종류를 재점검하면서 리스크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취업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현실이 이번 사태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미국의 취업 비자 발급 자체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죠. 미국의 현지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계속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현지로 인력을 보내기 위해선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를 받아야 하는데 추첨제로 운영되고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공장 협력업체 직원들은 기능직으로 분류돼 비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법이 없는 우리 기업들은 그간 90일간 무비자 체류할 수 있는 이스타나 회의 참석 수준의 업무가 가능한 B1 비자를 활용해왔습니다. 외교부가 지난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 인력 취업 비자 신설을 추진해왔지만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앞으로는 현지에서 한국이 얼마나 고용을 창출했고 이런 구체적인 경제 기여를 많이 밝히면서 미국인 직업 훈련 실행 방안을 같이 제출하는 조건으로 해서 비자를 좀 확대했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민법 준수를 촉구하면서도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제품을 생산하길 바라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비자 발급 경로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내용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을 어제 내놨습니다. 서울 시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이 공공주도의 여러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하지만 이 중 서울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이 단 4천 가구에 불과해서 집값을 잡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유정현 기자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서울 시내 신규 주택을 짓기 위해 선정된 유휴부지는 6곳입니다. 성균관대 야구장 1,800호, 위례 업무용지 1,000호 등을 비롯해 약 4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그간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 위치한 만큼 선호도가 높지만 수요를 다 채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적지요. 유효부지가 없는 거죠, 그만큼.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용지로 남겨두었던 지역이 일부 있어요.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른 주택 공급 대책은 3기 신도시와 서울 외곽에 집중돼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란 평이 대체적입니다. 실제 착공에 차질이 없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기존 주민 반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나온 태릉 CC 만 가구 공급도 지금은 6,800가구로 줄었고 이마저도 지지부진합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뭐 학교를 하나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공영 주차장 같은 거를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또 관심을 모았던 건 개발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보다 수도권 선호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었다는 점에서 공급 부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정부는 기존 민간 의존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LH를 시행자로 전면에 내세워서 주택 공급 역할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재정 상태가 부실한 LH가 직접 시행과 개발을 맡게 되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윤지혜 기자입니다. 핵심은 LH가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에 쏠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점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인 것은 LH 아파트가 뭔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간 건설사와 어떤 과감한 협력을 통해서 LH가 좀 더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는 LH가 적정 공사비를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공공은 최저가 입찰로 보통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고 결국은 그 퀄리티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형사들이 갖고 있는 그 민간 주택으로 공급할 때 그 공사비랑 공공으로 들어갈 때 공사비가 그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대형사들은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관련 인력 확보와 재원 마련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LH에 별도 시행사업 조직이 없는 데다 초기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부채만 이미 160조 원을 넘긴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LH 재원 방안에 대해 필요할 경우엔 정부 자금이나 채권 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LH가 예산을 확대하거나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나면 주택 사업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이번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반대로 자금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만 유리해져서 주택시장 불평등이 심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유선우 기자입니다. 추가 대출 규제가 시행된 오늘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신청이 막혔습니다. 국민은행은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일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했고 신한과 하나는 비대면 대출을 막았습니다. 전산 개발이 되는 대로 다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6.27 대책 때와 같이 규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진 않아 현장에 큰 혼선은 없었다는 게 은행권 설명입니다. 다만 기존 고강도 규제에 추가 규제가 더해져 실수요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유주택자는 어디에 집을 갖고 있든 수도권에 전세를 들어가려면 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 줄어듭니다.
회사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집을 팔고 나가야 되는데 잘 나가는 집들만 나가는 형식이다 보니까 그 월세를 아마 큰돈 주고 이사를 가야겠죠. 부담이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규제 지역 수요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 LTV만 강화하면 자산 불평등이 심화할 거란 불만도 큽니다.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오히려 좋은 아파트들을 많이 좀 선점을 해가지고 오히려 또 이익이 되는. 고소득 저자산 가구들로부터 현금 부자들로 부의 이전이 지속돼가지고 주택자산 불평등도는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등도 계속 검토하겠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지난주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극심한 차량 정체로 교통지역 논란을 빚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일단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도로 용량이 확대되고 막혔던 지하도로도 다시 열립니다. 이한나 기자, 이 서부간선도로 상황이 최근 몇 달 정말 심각했는데 결국 서울시가 시민들 반대 여론을 수용을 했군요. 네, 서울시는 오늘 서부간선도로 기능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평면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는 당초 보행 친화와 녹지 확충을 취지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재의 교통 상황과 도시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으로 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부간선도로는 목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데다 가산 디지털 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주민이 몰려 평소에도 정체가 심한 곳인데요. 여기에 지난 6월 오목교 지하차도가 폐쇄되는 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체가 심해졌던 민원이 쇄도한 바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 달 뒤에 이 추석 연휴 기성 귀경길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데 그럼 후속 대책은 뭡니까? 네, 서울시는 당분간 차량 흐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합니다. 우선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그 다리에 한 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4차로를 5차로로 늘리기로 했고요. 늘어난 차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 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일반 도로화를 위해 당초 설치 예정이었던 신호교차로는 전면 보류해 주행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는 즉시 중단하고 지하차도를 원상복구해 도로 본래 기능을 회복합니다. 일직 방향 지하차도 공사는 즉시 중단하고 복구 작업은 추석 명절 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경제정책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집중 투자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을 줄줄이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경부는 힘이 빠지고 예산 기능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배치되면서 포퓰리즘을 견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보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기획재정부의 분리. 예산과 재정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가, 경제정책과 세제 업무는 재정경제부가 맡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도 흡수합니다. 왕노릇을 하고 있다던 기재부의 방대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AI 대전환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한 상황. 부처 간 의견 조율에 시간이 소모되고 경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책부서와 예산부서가 달라짐에 따라 정책부서의 힘이 약화되고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파트를 넘겨받게 된 건 역시 기존 금융위 기능 대비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엄청 중요한 건데 보호를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지금 엄청나게 금융이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비효율적인 거죠. 또 올해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 편성권이 총리실로 이관되면서 포퓰리즘성 지출 통제가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18년 만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부활하는 이번 정부 금융조직 개편 발표 이후에 금융당국 안팎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 권한이 흩어지면서 금융사와 당국 모두 혼란과 비효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독 부담이 늘고 관치금융 우려가 심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정동진 기자입니다.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금융당국 안팎이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기능이 재경부로 넘어가면서 직원 상당수가 세종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벌써부터 인재 유출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공공기관 지정 문제로 혼란스럽습니다. 금소원에 검사, 제재권을 주겠다는 계획이지만 기피 현상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공공기관이 되면 예산을 쥔 재경부 눈치를 보게 돼 정책 감독 분리가 무색해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금융사들입니다. 감독 권한이 네 갈래로 나뉘면 각 기관의 요구와 규제를 중복해서 떠안아야 합니다. 각기 다른 요구와 규제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규제 상황이 복잡해질 경우에는 신규 사업 진출에도 일정 부분 제약으로. 업계는 금소원이 독립하면 분담금만 1,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지난 2002년 카드 사태처럼 기관 간 책임 공방으로 위기 상황에 맞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건전성 관리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독일 헤리티지 불안전 판매 사태에서도 소비자 전액 반환 조치와 금융사 건전성 논리가 맞서면서 당국 내부 이견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조직 개편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금융감독의 틀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엔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원전 정책도 둘로 쪼개져서 이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은 결국 통상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석유, 가스 등을 다루는 조직과 원전 수출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만 산업부에 두고 에너지 산업 정책 기능을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관했습니다. 이에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화석연료를 제외한 원전 재생에너지 산업 정책과 전력산업 전반을 다루게 됩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에너지 정책 이원화 구조가 확정되면서 정책 혼선 우려는 물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기후온난화나 이런 측면을 더 강조하게 되니까 혹은 안정적으로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전기요금이 비싸지면은 평균적으로는 12% 정도 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또 원자력보다 비싼 재생에너지 생산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탈원전 시즌2라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현대 산업은 에너지 기반의 산업이에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주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원전 산업 경쟁력이 수출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후에너지부가 원전 정책을 담당할 경우 신규 원전 건설이나 기술 투자 등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부처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고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 개 부처로 나눠져 있으면 그 합의에 이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로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원전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게 아닌가. 민주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최종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새 정부가 확장 재정 전환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44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쓸 데는 많은데 돈 넣을 곳은 부족해서 나랏빚이 빠르게 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효과가 별로 없는 세금 혜택을 끌어안고 세수 구멍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금이 모자라 메워야 하는 빚이 올해 926조 원에서 4년 뒤엔 1,360조 원까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빚까지 2,000조 원을 넘지만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세금 수입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입니다. 세수가 부족해 재정 여력이 좁아졌지만 정부는 효과 논란이 큰 조세 특례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소득 공제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 의뢰로 수행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현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과 소비 진작,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근로자 부담이 커 대안을 전제로 중장기 축소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조세현은 중소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세 공제 역시 투자나 고용 창출 효과는 불분명하다며 점진적 폐지를 권고했지만 정부는 수년째 중장기 검토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이런 얘기를 사실 반복했어요. 정치적 고려가 정책적 합리성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게 매우 강해지고 있어요. 이렇듯 효과가 없다고 지적된 세제 혜택을 합치면 3년간 세수 감소액은 19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재정구조혁신 TF를 출범해 재정 안정화와 예타제도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동력이 약해질 거란 전망 속에 재정개혁은 여론의 저항을 뚫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쪼개서 허위로 서류를 발급하거나 피부 미용을 도수 치료 등으로 둔갑시켜서 실손보험금을 받아챙긴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병원과 환자가 서로 짜고 실손보험금 사기를 벌이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 지난해 이런 실손보험 사기 얼마나 됐나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허위, 과다 보험금 청구 금액은 약 2,3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대비 300억 원 넘게 늘어났는데요. 적발된 인원도 2023년 약 14,000명에서 지난해 19,400명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보험 사기가 대표적이었는데요.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의 1일 통원보험금 한도를 넘지 않도록 여러 날에 걸쳐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1회 60만 원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고 영수증은 20만 원씩 3회로 나누는 겁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활용한 보험 사기 일당 32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렇게 다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서 선량한 사람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 건데 이 허위로 진료 기록을 발급하는 경우도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고 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둔갑시키거나 실제로 치료받지 않는 처방을 진료 기록에 허위로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리는 수법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특별한 치료 없이 허위로 장기 입원하는 경우도 검거됐는데요. 이 같은 수법은 모두 병원과 환자가 공모한 사례였습니다. 실손보험 사기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만큼 병원이나 브로커의 공모 제한에 현혹돼서는 안 되고요. 특히 실손보험 사기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오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유통업계가 큰손 맞이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면세점들은 인천공항과의 임대료 갈등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대목에 매장을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정부가 오늘 면세업계를 만났다고요? 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후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주요 면세점 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내년 6월까지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우리나라 전역을 여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면세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업계는 여행자 면세 한도 확대와 면세점 관련 세제상 규제 완화, 입국장 면세점 설치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재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면세점과 이 공항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죠. 네,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은 장기 불황을 이유로 인천공항 측에 임대료 40%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가 30%에서 35%까지 조율안을 내밀었지만 공항은 조율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지난달 말 강제 조정을 결정했는데 조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인천공항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는 분석입니다.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 면세점 업체들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1,900억 원 규모 위약금을 물고 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SBS 비즈 신청원입니다.